그 다음에 현장 방문 시에는 고객이 오시면 현장 방문할 때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뭐 키맨을 파악을 해야 그게 그 키맨을 제대로 공략을 해야 그게 성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권자 파악을 할 때 고객 만약에 의사결정권자가 같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게 내 의사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방문자가 여러 명이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러 명이 오는 경우는 그 중에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를 유심히 살폈다가 의사결정권자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브리핑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의사결정권자가 현장에 안 나왔을 때는 이제 방문자한테 누가 의사결정하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고, 아니면은 의사결정권자한테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지, 여럿이 오시면은 그들끼리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분들 중에 의사결정권자인데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럿이 나오셨을 중에 보통 여자분이 한두 분 정도 끼어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성분들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남성분들 여러 중에 여성분들이 한 분 나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그분들이 그 여성분이 꼼꼼하게 잘 볼 거다, 사무실을. 그렇게 생각하고 모시고 나오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남성분들 여러 중에 여성분들 한두 분 껴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미팅을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면 미팅에서 이제 현장 미팅에서는 전화에서 전화로 확인되지 않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렇게 소통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장 볼 때 이 고객이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다음에 대화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고객이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는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1차 미팅에서 이제 고객한테 언제까지 당신의 추가로 확인되는 니즈를 반영해서 제안할지 일단 약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차 미팅 때 2차 미팅 일정을 반드시 미리 잡아놓는 게 좋아요. 근데 고객이 예를 들면 우리 이거를 반영한 부분들을 2차 제안서를 보내주고 그 2차 제안서를 보고 일정을 잡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2차 제안서를 보낼 때 반드시 2차 미팅 일정을 잡아야 돼요. 이게 2차 미팅 일정 잡는 거랑 아닌 거랑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1차 미팅을 했다 하더라도 1차에 제안한 물건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보통 이탈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추가로 파악된 니즈를 말씀드리고 2차에 제안 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2차 미팅 일정을 잡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차 미팅 시에 이제 우리가 2차 미팅 시에 제안 드릴 추가 후보지 제안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무실은 사실 미팅 한두 번의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미팅하고 소통해가면서 고객이 원하는 범위를 점점 좁혀가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은. 그렇게 해서 물건을 제안하게 되고요. 현장에 우리가 브리핑할 때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고객이 현장에 와서 이게 문제네요. 이러기 전에 우리가 그 문제점은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이 문제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조금 상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상쇄까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문제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냉난방이 없는 건물인 경우에는 보통 건물 내에 요즘 천정형 에어컨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천정형이든 뭐 스탠드든 냉난방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냉난방이 없는 대신에 그 건물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그러면 냉난방이 없는 대신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 그 금액적인 메리트가 임차인이 냉난방을 설치하는 대신에 임대료가 이만큼 절감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한 손익 분석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소유주랑 협의해서 냉난방이 없는 건물은 임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분하고 협의를 해서 중고 냉난방기를 하나 설치를 해 주십사 또는 임대료를 좀 낮춰 주십사
또는 렌트프리를 조금 더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다각도로 소유주랑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소유주가 냉난방 설치를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를 조금 인하시키거나 렌트프리를 받는 형태로 임차인을 설득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건물은 중앙제어인 경우에 중앙제어는 이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이 냉난방기를 보통 8시에 켜서 7시 정도에 끕니다. 그러면은 저녁 시간에는 냉난방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근데 이런 건물은 이제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IT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는 중앙 제어를 제한을 드리면 안 되고, 근데 꼭 그분들이 그 정도의 입지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밖에 물건이 없다 하시면 이제 추가 냉난방기 설치를 하도록 소유주랑 협의를 하고 뭐 특약의 기재를 해준다라던가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무실이 시간이 좀 걸리면은 바닥이 좀 노후된 경우에 바닥이 바닥이 노후되면은 이렇게 책상 의자 끌었던 걸로 시커멓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소유주랑 협의를 해서 바닥을 조금 다시 깔아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소유주분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알아서 인테리어를 해라. 나는 해주지 않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데코 타일을 시공을 하게 되면은 평균 한 요즘 단가가 한 5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좀 싼 걸로 하면. 그러면은 데코 타일 시공을 하면은 뭐 견적이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주랑 협의를 해서 렌트프리를 조금 더 받는다던가 월세를 조금 더 낮춘다던가 하는 노력을 통해서 임차인한테 우리가 신뢰를 좀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순히 그냥 단점이 아니라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조금 찾아주면 그것들은 더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제안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선제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 대안을 조금 찾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분들은 뭐 미리 체크를 하면 좋지요. 뭐 협의 안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공용관리비가 되게 비싼 경우에는 얘는 이제 그 공용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그 건물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건물에 정해진 공용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공용관리비가 쓰이는 부분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보고 예를 들면 24시간 보안 인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공용관리비에 기본 냉난방기가 포함이 돼 있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단점을 희석시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테리어 상상을 돕자 말씀드렸는데 인테리어 할 때 이제 인테리어가 아니라 손님한테 사무실을 제안을 드릴 때 그냥 뻥 뚫린 빈 공간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아까 우리가 니즈 파악할 때 직원 수, 뭐 회의실이 필요하냐, 탕비실이 필요하냐 이걸 기본적으로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럼 현장 브리핑 할 때는 그 고객의 직원 수에 맞춰서 뭐 파티션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좋고 회의실과 업무 공간은 뭐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고 이렇게 구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은 고객이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하면서 서로 이 소통을 하면서 고객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변 인프라를 설명을 할 때는 이 주변 인프라를 연결을 할 때는 뭐 단순히 뭐 역세권, 뭐 전철역 5분 거리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호선에 뭐 무슨 역에 도보 몇 분 정도 되고 주변에 주요 은행, 뭐 관공서, 예를 들면 건물에 구내식당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구내식당 있다 그러면은 구내식당 이용 가능 여부, 주변 식당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 업체가 업체를 사업을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주변 환경들을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그냥 사무실만 보여주고 계약할래요 말래요 하는 단순 중개가 아니라 당신의 회사에 임차사의 모든 비용이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임대사와 협의를 하고 임차사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인상을 주면 이게 신뢰관계가 쌓이거든요. 그렇게 신뢰를 확보를 함으로써 고객이 이탈하는 걸 방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현장 브리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성사. 이제 계약으로 이어져야죠. 계약 성사. 클린 계약으로 분쟁 예방하기. 계약서 작성은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분쟁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미리 챙기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특약에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비 항목이라던가 뭐 냉난방기 조명 등 시설 상태라던가 임차인의 간판 설치 여부, 회사가 간판이 필요 없는 회사들도 있는데 반드시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간판 설치 여부, 그다음에 향후 퇴실 시에 원상 복구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그리고 퇴실 시 퇴실 의사를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 할 건지, 중도 퇴실할 경우에 이 중개 수수료의 부담 주체, 우리가 중도 퇴실을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은 중도 퇴실 여부와 상관없이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중도 퇴실을 하게 되면 임차인께 부담을 시키고 있죠. 근데 이것도 특약에 명시를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를 해서 이렇게 강제 퇴실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 해지해서 나가시오. 이런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도 퇴실이니까 나갈 때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주겠다. 이러면 이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약에다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도 포함하겠다라고 특약에 명시를 해놓으면 이런 경우는 뭐 임차인이 연체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이다. 이러면 이제 명확하게 중개수수료의 부담 주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특약에다가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개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실수들 몇 가지만 모아봤어요. 30평짜리 30평입니다. 이런데 이 30평이 계약 면적인지 전용 면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소통이 원활치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나중에 30평이라 그랬는데 왜 실제로는 25평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이거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처럼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전유부를 보면 돼요. 전유부. 전유부에 요 전유부 면적이 전용 면적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 계약서를 쓸 때는 전유부와 공용 부분을 합한 전체 면적으로 계약서는 쓰지만 고객은 전유부가 사실 중요하니까 전유부 면적, 실제 사용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객에게 명확히 건축물 대장으로 구분 등기된 경우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분 등기되지 않는 건물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구분 등기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2층에 85.93제곱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화장실까지 전부 포함한 2층 전체의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실측 외에는 실제 면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주 방문하는 현장이라던가 그러면 실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유주한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소유주가 알려주는 전용 면적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측이 제일 정확해요. 근데 모든 현장을 저희가 실측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고객하고 현장 방문을 했을 때 함께 실측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미리 실측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고객한테 현장 방문할 때 확인시켜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클레임 부분은 이런 형태로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우리가 뭐 300입니다. 이랬는데 고객은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330을 청구되는 상황이 되면 고객은 부가세는 추가 부담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에 대한 인식이 다 알면 좋은데 다 알지는 못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이 안다 만다를 저희가 따지기에 앞서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악유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부가세가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고객이 이거는 부가세가 별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보증금은 부가세랑 상관없습니다. 부가세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특약에다가 임차인은 뭐 월차임 및 관리비에 부가세 10%를 별도 지급한다. 그리고 공과금은 당연히 별도겠죠.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게 제세 공과금 별도라고 이렇게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에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항목. 이 관리비가 어떤 건물들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보전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많이 받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관리비 항목이 어디까지인지 관리사무소랑 확인을 해서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항목별로 보면 이건 우리 공용관리비가 과도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세요. 면적당
전용 면적당 관리비 금액이 얼마 정도다라는 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비에 대한 항목을 우리가 관리소랑 확인해서 고객한테 알려주면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어떤 건물들은 공용전기나 이런 부분들을 공용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 청구를 하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 항목에 공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수도요금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다른 형태로 청구가 되는지, 그다음에 공용부에 대한 청소비, 공유부 청소비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서 관리비 항목이 무엇이 있다라는 거를 고객에게 안내드리면 나중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약 부분인데요. 이제 특약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고객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계약상의 부분들은 거의 특약에 기재를 해주면은 나중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약 전에 특약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특약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면은 이제 내부의 인테리어, 관리비, 계약 갱신 또는 퇴실 일사를 어떻게 할지, 중도 퇴실 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렌트프리는 어느 정도 제공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에 대해서 소유주랑 서로 인테리어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대한 임대인의 협의 부분, 그다음에 주차는 몇 대나 가능한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특약 부분을 간략히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내부 인테리어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 조건이라던가 또는 폐 조건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 만료 시에 임차인이 설치한 내부 인테리어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나 차기 임차인 사용 시 원상 복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내가 설치한 인테리어는 원상 복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무조건 원칙이라기보다 들어오는 분이 쓰겠다 그러면 승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특이하게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관리비는 일반 관리비에 개별 제세 공과금은 별도다. 그리고 계약 갱신 또는 퇴실 의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갱신 또는 퇴실 의사를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한다라는 멘트를 달아주면 이제 보통은 2개월 전에 통보를 하세요. 왜냐하면 자동 갱신이 돼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 퇴실 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 만기 전 퇴실 시 중개 수수료는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며 신규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하고 퇴실할 수 있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렌트프리는 이제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서 15일 제공한다. 그리고 렌트프리 기간 동안 임대료는 면제되는데 실제로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동안 전기 수도를 쓰기 때문에 관리비는 부과한다라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냥 면제라고 해버리면 들어오는 임차인은 관리비까지 다 면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용한 관리비는 이제 청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임대료는 면제하고 관리비를 부과한다라고 특이하게 적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협조에 대해서는 잔금 이후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그다음에 주차 같은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예를 들면 주차를 그 건물의 총 3대까지는 될 수 있는데 캐파가 근데 2대까지는 무료로 주겠다 건물하고 협의가 됐다 그러면은 무료 주차 2대를 제공하기로 하며 추가 1대까지는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로 한다. 이렇게 미리 3대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으면 건물 측의 사정에 의해서 주차 공간이 변경이 돼도 이제 이분들은 임차인은 계약에 있는 주차 3대를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 그 부분은 본인이 안정적으로 세대에 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주차일 경우에는 주차비가 얼마다라고까지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의 신뢰를 높이는 포인트를 보면은 일단 사무실 계약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러니까 정보의 명확성과 신뢰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보다 이제 먼저 신뢰를 팔아라. 그다음에 모른다보다는 고객이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보다는 확인 후 바로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피드백을 드려야 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고객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먼저 차단해주는 조언형 중개를 하면은
고객과의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계약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네. 조언형 중개를 하라까지가 강의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